나는 이미 파도 속에서, 전쟁 속에서 수많은 일과 갖은 고초를 겪었어요. 이번에 고초를 하나 더할 뿐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평생 늙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불멸인 거죠.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포기하고 인간으로서의 유한한 삶을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계속 안주하면서 좀 지루하긴 하지만 편안하게 살 건가요?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항해를 시작할 건가요? 네, 오늘은 오디세이아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디세이아는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라는 뜻인데요. 이 책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책이에요. 얼마나 오래됐냐? 작가 호메로스가 기원전 8세기쯤 쓴 걸로 추정되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800년도 더 전에 쓰인, 거의 3000년 전에 쓰인 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 오디세이아를 트로이 전쟁 이야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미 전쟁은 끝난 상태고요.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한 10년 동안 하고 나서 바로 고향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는 데에만 또다시 10년이 걸려요. 그 10년 동안 열심히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겪은 다양한 사건들을 다룬 게 바로 오디세이아 책이에요. 그러니까 오디세이아의 주제는요, 전쟁이 아니라 귀향. 그리스어로는 nous tos. 영어로는 여러분들에게도 익숙한 홈커밍인 거죠. 이 노스토스라는 단어에서 노스텔지아라는 영어 단어가 만들어져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고통스러운 그리움. 오디세우스의 여정 자체가 이 감정, 노스텔지아 감정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하지만 이 오디세이아의 주제는 바로 홈커밍입니다. 오디세우스는 이 귀향길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온갖 종류의 고통은 다 겪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눈앞에서 잃는 고통,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고통, 신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두려움, 공포, 좌절, 그리고 또 온갖 종류의 유혹을 다 겪어요. 배가 계속 고프니까 뭐 음식, 고기에 대한 유혹, 그리고 아름다운 이성에 대한 유혹, 이런 정말 원초적인 유혹에서부터 너무 힘드니까 이제 좀 그만하고 싶다. 그냥 안주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일종의 유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속에서 오디세우스가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간다는 거. 인간 승리라고 해야 할까요? 물론 작품 곳곳에서 제우스나 뭐 아테나, 포세이돈 이런 신들의 개입이 자주 나타나기도 하지만 한 인간의 의지로 신들의 운명마저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오디세우스가 집이라는 공간에 도착을 했을 때 그건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도착지가 아니라 20년간 삶의 의미를 되찾는 여정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우리도 살면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일이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을까? 그리고 살면서 수없이 많은 방황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타지에서 방랑하는 오디세우스의 이야기가 위로를 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3000년 동안 살아남았겠죠. 그 긴 세월 동안.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도 고민을 했을 거예요. 호메로스 작품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뭘 영화화를 할 것인가. 근데 일리아스에서는 주로 트로이 전쟁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히어로들, 아킬레우스 같이 멋진 영웅들이 나와요. 근데 오디세이아에서는 극심한 고통을 계속 겪는 인간 오디세우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간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를 인간의 고통을 조명하기 위해서 놀란 감독님이 일리아스가 아닌 오디세이아를 영화화하기로 선택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TMI이기는 한데 혹시 이번에 놀란 감독님 영화를 보러 간다면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한국어로는 오디세우스라고 발음을 하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Odysseus거든요. 그래서 영화에서 계속 Odysseus, Odysseus 하는데 이거 도대체 누굴 말하는 거야? 헷갈릴 수 있어요. Odysseus라는 거. 그리고 오디세우스의 아내 페넬로페인데 페넬로페는 Penelope예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계속 Penelope, Penelope 이런 단어들이 나올 거예요. 이 책 오디세이아는 영어로는 Odyssey예요. Odyssey에 나오는 Odysseus 그리고 Penelope 이 단어들만 알아도 영화를 보실 때 헷갈리지 않고 그 캐릭터들을 잘 따라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디세이아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저는 당대 최고의 미인 헬렌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 볼게요. 우리의 오디세우스가 왜 이렇게 오랜 세월 집에 못 가고 고생을 했는지 그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 결국에 헬레네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 헬레네 때문에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헬레네는 스파르타의 왕인 메넬라오스의 아내였어요. 근데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이 헬레네를 유혹해서 데려가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익숙한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헬레네가 과연 해픈 여자여서, 쉬운 여자여서 남편을 버리고 파리스를 따라간 걸까요? 아니요. 그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파리스의 심판이 있었죠. 헤라, 아테나, 그리고 아프로디테 사이에서 누가 가장 아름다운 여신인지 경쟁하는 내기가 있었고, 파리스가 심판을 맡게 됐죠. 각자 공약을 내걸었잖아요. 헤라는 권력을 주겠다. 아테나는 지혜를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프로디테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주겠다. 여기서 파리스가 아프로디테를 선택해서 자동으로 헬레네를 얻게 되는 거죠. 결국 포인트는 뭐냐? 헬레네는 희생양이라는 거예요.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 이 세 여신 사이에서의 질투와 경쟁의 희생양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희생양이란 단어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이번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의도였던 것 같거든요. 우리는 헬레네를 당대 최고의 미인으로 알고 있으니까 헬레네 하면 자동으로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뭔가 금발머리에 백옥 같은 피부, 전형적인 헐리우드 미인상. 근데 여러분, 그 이미지는 어디서 온 건가요? 호메로스의 원작 오디세이아에서 왔나요? 책에서 왔나요? 아니요. 미디어에서 왔죠. 스크린에서 왔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무의식적으로 본 영상에서 우리는 헬레네는 이런 이미지일 거다라고 편견을 가진 거거든요. 그리고 놀란 감독님은 이번 영화에서 그 고정관념을 아주 무참히 깨부숩니다. 그리고 그 희생양의 이미지를 얼굴에 새겨요. 뭐로써? 흉터로써. 저는 이번 오디세이 영화에서 헬렌의 역할 캐스팅에 여러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의 고정관념을 아주 시원하게 깨주는 파격적인 캐스팅을 한 게 정말 신의 한 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의 일론 머스크 형님이 이거는 원작 왜곡이라면서 캐스팅을 비판을 했는데요. 이런 발언도 저는 굉장히 일론 머스크스럽다, 일론 머스크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흥미로웠어요. 헬레네라는 인물 그리고 그 상징성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헬레네가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었을까? 아니면 그녀도 전쟁의 희생양 중 한 명이었을까? 희생양 하면 또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인물이 나와요. 카산드라. 카산드라는 원래 트로이의 3대 예언자였거든요. 근데 아폴론 신이 이 카산드라에게 반해서 구애를 한 거예요. 근데 카산드라가 안 받아줬죠. 그래서 아폴론 신이 잔인한 저주를 내립니다. 카산드라의 예언 능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안 믿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디세우스와 그리스군이 트로이 목마를 만들어서 그 안에 숨어 있었을 때 카산드라는 트로이 사람들에게 이 목마를 성 안으로 들여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아폴론 신의 저주 때문에 카산드라의 말을 듣지 않았죠. 그리고 트로이가 함락될 때 카산드라는 그리스군의 장수 아이아스에게 겁탈을 당해요. 근데 하필 그 겁탈이 일어난 장소가 아테나 신전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신성한 장소에서 여인을 겁탈한다? 이건 아테나 여신에 대한 모독이었죠. 그래서 이 일로 경노한 아테나 여신은 포세이돈과 손을 잡고 그리스 함대 귀환길에 복수를 해요. 그래서 결국 아이아스는 귀환길에 죽게 되고요. 메넬라오스도 귀환길에서 꽤 오래 떠돌게 되죠. 그리고 더 가관인 건 그리스군의 총사령관 메넬라오스의 형 아가멤논. 아가멤논은 이 카산드라를 첩으로 삼으려고 전리품으로 데려가요. 그 당시에는 여성을 전쟁에서 승리하면 막 소유물처럼 데리고 가고 그랬거든요. 아가멤논은 어떻게 됐을까요? 귀국하자마자
아내 클리타임네스트라에게 살해당해요. 근데 참고로 클리타임네스트라는 헬레네와 자매 관계예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한 배우가 역할을 맡게 되죠. 그리스 연합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아가멤논이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도 돌아오자마자 아내와 아내의 정부에게 허망하게 살해당한 거죠. 희생양이었던 카산드라의 저주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튼 오디세우스도 신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귀환길에 오래오래 떠돌게 되는데, 오디세우스가 이렇게 왕좌를 오래 비운 사이에 그의 고향에서는 또 난리가 납니다. 오디세우스의 아내인 페넬로페를 차지하려는 구원자들이 행패를 부린 거죠. 궁예에 죽치고 앉아서 술판을 벌이고 밥을 축내요. 근데 이 똑똑한 오디세우스를 닮아서 지혜로웠던 페넬로페는 이 구원을 거절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닌 애매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녀 나름대로 지금 남편 없이 혼자 지내는데 살아남기 위한 생존에 밀당을 한 거죠. 그리고 방에 큰 배틀을 세워놓고 이렇게 말해요. 구원자들이여, 고귀한 오디세우스께서 돌아가셨으니 여러분들은 나와 결혼하고 싶더라도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낮에는 수의를 짜고 밤에는 낮에 짠 수의를 다시 풀었죠. 그렇게 몇 년 동안 속임수를 쓰면서 시간을 벌 수 있었어요. 그동안 오디세우스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고군분투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온갖 괴물들을 만나서 전우들을 계속 잃어요. 외눈박이 거인인 키클롭스. 키클롭스 중에서도 폴리페모스라고 불렸던 괴물인데, 이 폴리페모스를 만났을 때는 기지를 발휘해서 눈을 찌르고 달아나요. 그리고 키르케 여신을 만났을 때는 키르케가 부하들을 돼지로 만들어 버렸지만 헤르메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부하들을 구해주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세이렌도 맞닥뜨리게 돼요. 그들의 노래가 선원들을 유혹해서 몸을 던지게 만든다고 하니까 자기 부하들은 밀랍으로 귀를 다 막아주고요. 본인은 그래도 세이렌의 노래를 한번 직접 들어보고 싶으니까 몸을 밧줄로 꽁꽁 묶어달라고 하죠. 세이렌은 이렇게 유혹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여기로 오세요. 아카이오스인을 위대한 영광이며 칭송자자한 오디세우스여. 배를 세우고 우리 둘의 노래를 들어보세요. 우리의 감미로운 목소리를 듣지 않은 채 검은 배를 타고 이곳을 지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누구나 우리의 목소리를 즐기고 더 많은 걸 알게 된 후 지나갔죠. 우리는 드넓은 트로이아에서 아르고스인과 트로스인이 신들의 뜻에 따라 겪은 고초를 다 알고 만물에 자양분을 주는 대지 위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 알고 있답니다. 세이렌 자매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유혹을 하죠. 이 세이렌에서 영어 단어 사이렌이 유래했어요. 사이렌은 이제 위험을 알리는 경보음이라는 뜻으로 쓰이죠. 그 앰뷸런스에서 삐뽀 삐뽀 하는 것도 사이렌이라고 하고요. 뭔가 위험 들고 치명적인 소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세이렌을 어찌어찌 빠져나가니까 이번에는 스킬라라는 괴물이 등장해요. 스킬라는 상체는 여자고 하체는 6마리의 무시무시한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스킬라는 정확히 6명의 전우들을 낚아채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디세우스는 구덩이를 파고 재물을 잡아서 동물의 피를 이렇게 떠놓은 다음에 전쟁에서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를 해요. 아마 오디세우스는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다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많이 괴로웠을 거예요. 그리고 먼저 떠나간 전우들에 대한 미안함도 컸을 거고요. 죽은 혼백들이 이렇게 좀비같이 다가오기 시작해요. 천하의 오디세우스도 처음에는 겁이 날 수밖에 없겠죠. 차례로 익숙한 얼굴들이 다가와서 말을 하는데, 죽은 아가멤논도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자들을 믿지 마. 물론 너의 아내는 훌륭한 여인이지만 고향에 도착을 하면 아무도 모르게 해. 그리고 출항을 해서 또다시 배가 난파당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정멸입니다. 오디세우스 한 명 빼고 다 죽어요. 칼립소라는 여신이 정말 중요한 여신인데요. 이 칼립소라는 여신이 죽을 뻔한 오디세우스를 발견을 해서 구해주고 보살펴줘요.
그러다가 오디세우스와 사랑에 빠져서 그가 집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나랑 살자." 이렇게 붙들어 놔요. 얼마 동안? 7년 동안. 제우스와 신들은 하늘에서 대책회의를 계속 열어요. "우리의 오디세우스 어떻게 할까?" 이제는 충분히 죗값을 치른 것 같은데 오디세우스를 집에 보내주자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래서 제우스는 헤르메스를 칼립소에게 보내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남자가 지금 당신 곁에 있다. 제우스가 이제 그만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한다. 칼립소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납니다. 신들이여, 당신은 여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남편으로 들여 공공이 아니 동침이라고 하면 이리도 심하게 질투하니 정말 잔인한 분들이군요. 배 용골에 혼자 올라타고 있던 그 사람을 내가 구해주었답니다. 제우스께서 번쩍이는 벼락으로 그의 빠른 배를 내리쳐 박살내셨잖아요. 나는 그를 사랑해서 돌봐줬고 평생 죽지 않고 늙지도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죠. 제우스께서 그를 불모의 바다로 돌려보내라고 명령하고 재촉하신다면 그렇게 하세요. 아니 제우스, 너가 벼락으로 배를 박살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보내주라고? 그 사람 내가 구해준 건데 내가 평생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야. 근데 칼립소가 아무리 우겨도 제우스잖아요.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죠. 오디세우스는 그동안 귀향을 하지 못해서 귀향을 애타게 바라면서 계속 울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밤에는 원치 않아도 칼립소 여신을 위해서 함께 잠자리를 해야 했죠. 결국 칼립소가 이렇게 말합니다. 불운한 이여, 더 이상 이곳에서 비탄에 젖어 울며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이제 당신을 기꺼이 보내드릴게요. 그러니 자, 청동으로 큰 나무들을 베고 한데 엮어 넓은 뗏목을 만들고 그 위에 갑판을 높이 세우세요. 그 뗏목이 당신을 어슴푸레한 바다 위로 실어다 줄 거예요. 이제 보내주겠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들은 오디세우스가 7년 동안 묶여 있었는데 못 믿겠는 거예요. 여신이여, 내게 뗏목으로 무시무시하고 힘겨운 저 거대한 심해를 헤쳐나가라고 하니 당신은 나를 집으로 보내려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일을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랬더니 칼립소가 그런 말을 생각해내고 있는 걸 보니 당신이야말로 악당이군요. 스틱스 강물을 나 또한 증인으로 세우고 맹세하겠어요. 나는 당신을 두고 또다시 사악한 제약을 꾸미지 않겠어요. 그 오디세우스가 너 또 무슨 일 꾸미고 있지? 라고 했더니 칼립소가 스틱스 이름을 걸고 맹세한 거죠. 이 강물에 대고 맹세하면 제우스도 못 어기거든요. 자, 근데 우리의 칼립소 아직 미련이 남았습니다. 너 지금 진짜 귀향하고 싶은 거 맞아?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죠. 필멸의 여자들이 몸매와 용모를 놓고 불멸의 여신과 다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나 또한 몸매로 보나 키로 보나 그녀에게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해요. 너의 아내 페넬로페에 비해서 내가 빠지지 않아 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꽤 많은 오디세우스가 칼립소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존귀한 여신이여, 그 점에서는 내게 화내지 마세요. 사려 깊은 페넬로페와 당신을 나란히 세워놓으면 용모와 키에서 그녀가 당신보다 못하다는 건 내가 잘 압니다. 그녀는 필멸의 존재인 반면 당신은 죽지도 늙지도 않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집으로 돌아가 귀하게 나를 보게 되기를 날이면 날마다 바라고 있습니다. 혹시 신들 중 누가 또다시 나를 난파시키더라도 내 가슴 속에는 큰 고통을 참아낼 만한 기계가 있으니 잘 견뎌낼 겁니다. 나는 이미 파도 속에서 전쟁 속에서 수많은 일과 갖은 고초를 겪었어요. 이번에 고초를 하나 더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가 너보다 못한 거 맞는데 하지만 그래도 난 집에 돌아가고 싶어. 나는 고통을 참아낼 수 있어. 이미 수많은 고통을 겪었어. 라고 계속 어필을 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 칼립소의 곁을 떠나서 다시 항해를 시작하게 돼요. 오디세우스가 칼립소를 뿌리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한 이 문학적 장면은 잘 생각해 보면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평생 늙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불멸인 거죠.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포기하고 인간으로서의 유한한 삶을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계속 안주하면서 좀 지루하긴 하지만 편안하게 살 건가요?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항해를 시작할 건가요? 자, 이제 드디어 오디세우스의 고향인
이타카에 도착을 합니다. 와. 근데 오디세우스 경솔하게 "나 오디세우스가 돌아왔다." 이러지 않아요. 또 꾀를 내죠. 일단 아테나가 오디세우스를 변장시켜 줘요. 누구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머리카락을 없애고 피부를 쭈글쭈글하게 만들고 누더기를 두르게 해요. 모두의 눈에 추해 보이는 노인이 된 거죠. 오디세우스는 결국 거짓골을 하고 구원자들이 득실되는 궁으로 들어갑니다. 당연히 구원자들은 오디세우스를 조롱하고 비웃죠. 어떻게 비웃었냐? 돼지치기가 이제 오디세우스를 궁에 데리고 갔는데 신께서는 늘 유유상종하게 하신다더니 비루한 자가 비루한 자를 데리고 다니는 게 딱 그 꼴이군. 재수 없는 돼지치기여. 자네는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자, 연애의 흥을 깨는 골치 아픈 거지를 데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수많은 문설주 옆에 서서 어깨를 문지르며 음식 쪼가리를 구걸하는 자가 아닌가? 멀리 떠난 오디세우스가 귀향의 날을 맞지 못할 게 뻔하니 텔라마코스가 오늘 궁에서 아폴론께서 쏜 화살에 맞아 죽거나 구원자들 손에 죽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디세우스 어차피 못 돌아올 텐데 오디세우스의 아들인 텔레마코스 얘 죽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말을 서슴지 않는 거예요. 특히 구원자 중 한 명인 안티노오스에게 구걸하러 갔지만 오디세우스에게 굉장히 무례하게 굴어요. 막 발판을 던지기도 하고요. 인성이 덜 된 거죠. 자, 변장한 오디세우스와 구원자들이 모두 다 모인 자리에서 페넬로페는 새로운 남편을 뽑기 위한 시합을 열어요. 도끼 12개를 한 줄로 세워놓고 멀리서 화살을 쏴서 그걸 다 관통시키는 사람이 페넬로페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 시합을 위해 이 도끼들을 갖다 놓을 것이오. 그 이는 이 궁에서 모두 12개인 이 도끼들을 마치 배 만들 때 쓰는 버팀목처럼 한 줄로 세워놓고 멀리 서서 화살 하나로 모두 관통시키곤 하셨소. 이제 나는 구원자들에게 이 시합을 하게 할 작정이요. 활의 시위를 걸어 화살 하나로 12개의 도끼를 모두 가장 쉽게 관통시키는 사람을 따라갈 것이오. 내가 시집온 지극히 아름답고 온갖 살림으로 가득한 이 집, 꿈속에서도 생각날 이 집을 떠날 것이오. 이 시합에서 아수라장이 벌어지게 되고 드디어 모두가 진짜 오디세우스가 돌아왔음을 알게 돼요. 트로이 전쟁 10년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10년. 20년 만에 오디세우스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있었던 수많은 실제 역사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와 만나서 이 서양 문화의 뿌리가 됐죠. 실제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단어들이 아직도 뭐 나이키 같은 브랜드 이름이나 사이렌 같은 영어 단어에 아직도 남아서 쓰이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3000년간 변하지 않았던 책을 읽는 행위가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오늘도 오디세이아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없는 여행이 시작돼. 나는 책을